위중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도 이 투명을 준비했어요. 조금 전에 잠깐 보여드린 완전 연각 이렇게 된 투명 페르소나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는 거 오버하기 때문에 요것만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인생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주로 이 인용문들을 쭉 보고 그리고서 같이 대화하는 거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제가 이걸 읽고 그리고 역시나 이거 광고 나오고 있어요. 네, 요거 광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계속 오래 이어질 생각이니까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러주세요. 이런 이 강의는 주로 뭐 저의 원맨 쇼니까 심심치 않을지 몰라도 이거는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이제 해결의 문장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는 거니까 더 재미는 덜 할 수 있는데 색다른 경험일 겁니다. 해결 문장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것들 제가 뽑아놓은 것들은 제 번역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는 전혀 몰라도 되고요. 그럼 오늘 얘기를 하죠. 우리나 나인 우리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정신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해결론 정신, 특히 절대정신. 해결론 다 절대정신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신 뭐 이런 것처럼. 시대정신이라는 말도 있죠. 세계정신이라는 말도 써요. 해결이. 세계정신이라는 말. 벨트가이스트, 자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이라는 말은 뭐 해결하고 관련 없이도 가끔씩 일상언어에서 써도 그럴듯해요. 시대정신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게 뭐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사실 9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유행 같은 시대정신은 탈인간, 반인간, 또는 비인간 뭐 이런 쪽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그 대세 그런 점에서 저는 시대정신 시대정신과 뭐랄까 하여튼 맞선 방식으로 시대정신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나와 너가 맞선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듯이 누구도 시대정신을 벗어날 수는 없고요. 여기 오는 길에도 제가 사실은 그 지하철에서 계속 자율주행차 그 보도를 옛날 걸 보다 왔거든요. 2015년만 해도 5년이라고 다 그랬어요. 2020년이라고. 자율주행차 2020년이면 실현된다고. 요새는 무슨 기사 나오는 줄 아세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만 킬로미터 무사고로다가 구글에서 뭐 시험 주행 잘 성공했다 이런 얘기는 다 사막에서 혼자 다닐 때 얘기고요. 도심으로 온 이후에 사고가 꽤 많이 났고 인명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과학자의 말이냐 아니면 사업가의 말이냐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그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막 영웅처럼 얘기되잖아요. 그 테슬라의 사장. 그 사람의 사업 수완을 발휘하고 그 사람의 전략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을 탓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얘기 가운데 상당한 거는 지금 슈퍼 앰비셔스하다. 그 표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주로 사업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경제신문들이 받아쓰고 2015년만 해도 5년 내라고 계속 얘기했고 지금도 뭐 3년 이제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2013년, 14년 기사들 쭉 보니까 거기만 해도 뭐 10년에서 15년 내에 막 다 그랬었어요. 근데 자율주행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심지어 저는 인공지능은 그냥 상품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알고리즘이에요. 딴 얘기 잠깐 갖고,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언어에서 사용하는 말로 해결의 정신은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그 무섭다는 절대정신이란 말, 절대정신이 뭐냐면 맨 밑에 예술, 종교, 뭐 안타깝거나 어쩌면은 해결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겸허하게 이건 기독교예요. 개신교. 그렇게 줄여야 되겠죠. 개신교라는. 개신교가 아니지 정확히 이렇게 합시다. 해결은 정확히 계시종교라고 써요. 그리고 철학. 절대정신이 뭐냐?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합당합니다. 해결이 생각하는 절대정신이라는 건 예술, 종교, 철학이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요. 이건 어느 개인의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어느 개인을 배제하지도 않죠.
우리가 예술할 때, 우리가 종교에 참여할 때, 우리가 철학할 때 우리는 절대 정신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정신에 주관적 정신, 객관적 정신, 절대 정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객관적 정신이라는 건 또 뭐냐면 별거 없어요. 도덕, 법, 풍습. 풍습을 보통 인륜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번역하는데 그 부분은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제가 풍습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우스운지. 풍습이 우스운 거 아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비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법보다도 그래서 전에도 이게 무슨 교훈 만드는 그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교훈, 가훈, 급훈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는 독재자들도 그 풍습을 어긋난 무언가를 교훈으로 삼지는 못해요. 사실은 다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어떤 것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이제 대통령의 훈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풍습 굉장히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유를 따지고 들기도 건덕지도 없을 만큼 강력하게 이미 작용하고 있는 어떤 힘이라. 그런 의미에서 그걸 뭐 인륜이라고 부른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면 오늘은 사실은 김상봉 전남대 교수, 그냥 저는 김상봉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학술 토론을 하는 데서는 씨라는 말도 빼고 그냥 김상봉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해결이라고 부르듯이 김상봉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는 김상봉 씨라고 부르면 그분이 사실은 그 서로 주체성의 이념이라는 이제 얇은 책인데 그 책이 나온 게 2007년일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상당한 정도로 그래도 진지하게 비판하는 제 글이 발표된 게 2014년이에요. 7년 만이었는데 그리고선 그 글은 2016년에 제가 이제 펴낸 철학은 뿌리다라는 책에 일장으로 실려있죠. 근데 그 후에도 뭐 큰 변화는 없지만 나름대로 한 번 더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책은 1부와 2부가 있는데 저는 1부는 거의 읽지 않았어요. 1부는 서양 철학 전체가 어떻게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가에 대한 서양 철학 전체에 대한 그분 나름의 이제 해석을 계속 자기중심주의고 뭐 타자 뭐 혹은 뭐 다른 것을 배제하고 자기만으로 홀로 주체로서 존립하려는 그런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뭐 고대부터 뭐 중세 근대까지 막 해요. 그러면서 눈에 띄는 거는 유독 해겔만큼은 상당한 정도로 자기가 옹호하는 서로 주체성에 접근했던 철학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비판하는 그래서 그 일부는 다루질 않았어요. 세세하게 그 서양 철학사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논할 계제는 아니라고 봤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다루지 않고 2부에서 이제 이분이 펼치는 서로 주체론만 제가 이제 열심히 읽고 분석했으며 앞부분에 그렇게 동양 서양을 갈라서 서양은 적게 홀로 주체로 치우쳐 있고 우리의 지혜는 이제 서로 주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럴 리가 있겠냐라는 식의 반론만 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서양 철학사 안다. 그럼 내가 보는 서양 철학사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사회성 동물이라는 거, 우리 인간이 사회성 동물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근대라는 것은 제 정의는 역사의 한 기간이라기보다는 반대편의 말도 들어라를 삶의 원리로 채택한 그런 유형의 삶의 방식 혹은 좀 유식한 말 쓰자면 삶꼴, Lebensform, Form of Life 뭐 Way of Life예요. 그냥 그런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의 원리는 반대편의 말도 들어라. 굉장히 힘든 방식이죠. 알고 보면. 오늘 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 혹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근대가 내세우는 개인이 있다면 그 개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전에 페르손하고 인디비두움 나누면서 한번 짚어보기도 했고 요점은 너나 나나 다 사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건 분명히 우리 알고 있고
다 알지만 동물로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온 생명이라고 장혜익 씨가 표현하는 해결은 생명의 바다라는 말도 써요. 생명의 바다 속에 우리는 다 침몰해 있어. 그렇지만 그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 사회를 따지면 우리는 사회 속의 페르손들이지만 그거에 불과하지 않다. 자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마치 사회 바깥에 있게라도 한 것처럼 굴 자격을 인정해 주죠. 근본적으로. 그게 이제 개인성인 거고,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적어도 이제 김상봉 씨가 막 그 책에 제가 얘기했던 서로 주체성의 이념 일부에서 얘기했던 서양 철학사에 대한 나름의 해석은 많이 치우쳤다, 많이 편협하다 라는 게 저의 반론이고, 그 반론을 뒷받침하는 전거들을 한번 대본 겁니다.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1하고 제목을 항상 이미 서로이며 홀로인 나 이렇게 제가 붙였는데, 항상 이미 서로이며 홀로인이라는 문구로다가 제가 철학은 뿌리다라는 책의 1장의 제목을 삼았었죠. 항상 이미, 이 말은 해겔이 입버릇처럼 즐기는 임머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하여튼 그냥 입버릇이에요. 그렇게 굳이 이걸 항상 임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받아서 옮겨야 하느냐, 뭐 충분히 반론이 가능해요. 그냥 임이만 붙여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항상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근본적인 조건을 얘기하고 싶을 때 항상 임의를 쓰는 거고, 그 조건이 서로이며 홀로예요. 우리는 서로이며 홀로예요. 개별자이면서 일반자라는 얘기도 제가 표현했었고, 이거를 모르지 않았다. 고대에서부터 이미. 특히 여기는 이제 지금 서로라는 측면, 즉 우리가 인간이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고 인간 관계 속에서만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했던 서양 철학자들, 제가 아는 주요 서양 철학자들의 말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걸 보고서도 서양 철학이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다라고 해석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무리수를 둬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 무리수를 둘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른 연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부터 해서 이렇게.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이따 보충하기로 하고. 보세요. 플라톤의 이거 유명한 문구예요. 생각한다는 게 뭐냐? 생각하기란 영혼의 자기대화다 라는 문구가 파라메니디스 편에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는 이제 충분히 자기대화, 자기 혼잣말이라는 얘기는 이게 젤프스게슈프레히라고 이제 번역되고, 그렇다면 이건 혼잣말이에요. 영혼의 혼잣말이라네. 그렇다면 이거 정말 나르시시즘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생각한다는 게 상상한다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왜 달라요? 생각은 이치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누가 검증해? 또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검증해 가면서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대화하고 있다고 얘기할 만하고, 플라톤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나 안에 이미 또 다른 나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게 이치에 맞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서로 검증하면서 생각을 이어가. 그게 생각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이성, 여기 로고스 바로 나오지만 이성을 가졌다는 거, 로고스를 가졌다는 게 그걸 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서 나를 스스로 비판하고 뭐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는 이성을 가졌다는 뜻이고, 그거는 내 안에 일반적인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측면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측면이 그게 로고스고 그게 이성. 표현은프트 독일 말로. 저는 이렇게 읽어요. 제가 해석을 붙였습니다. 생각할 때 나는 이미 내면에서 둘로 갈라져 나와 또 다른 나로서 서로 대화한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이거는 크게 무리한 해석은 아닙니다. 물론 이 문구에 대해서 이거는 생각해야 돼요. 플라톤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플라톤 철학에는 약점이 있어요. 순수한 생각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없거나 거의 없어요. 그런 걸 아주 아프게 잘 지적하는 철학자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근대의 칸트죠. 사실은 스피노자 같은 경우
또 라이프니츠도 어느 정도지만 특히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생각으로 그냥 끝내버리려는 사람이거든요. 순수한 생각, 순수한 이성의 크리스탈 팰리스를 짓는 거지. 그 거대한, 그 찬란한 성. 에티카 보세요, 에티카. 인간사의 모든 고민을 내가 기하학적으로 해결해 주마. 라는 어떻게 뭐라 그럴까. 이것도 슈퍼 앰비셔스해, 정말. 라이프니츠가 그 뒤를 그대로 이어서 라이프니츠를 상징하는 단 한마디는 칼큘레무스거든요. 계산합시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수학 계산을 하듯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했고, 심지어 전 세계의 최고의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부터 그런 보편계산법이라고 불렀어요. 그 보편계산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한 10년이면 개발된다. 이 믿었어요. 1246년생이고 한 1700년경이 아마 전성기일 텐데, 뭐 이진법, 컴퓨터의 뭐 원형적인 모습, 뭐 굉장한 천재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그 17세기를 좀 닮았어요. 우리 시대의 그 뭐랄까 낙관론들이, 알고리즘에 기댄 낙관론이 그 라이프니츠 많이 닮았고. 근데 플라톤도 그런 면이 있다는 점에서 영혼의 자기대화라는 거를 비꼬거나 어떻게 좀 폄훼하는 말도 많이 있지만, 저는 아니 플라톤도 해결적인 눈으로 보면 자기 안에 또 다른 나와 나의 맞선을 분명히 인정했을 테고, 그렇다면 이건 아주 훌륭한 말이야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단일한 영혼, 파괴 불가능한 영혼, 그게 물론 전통적인 개념이지만 조금 무리한 해석이긴 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인간은 내면적으로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막 갈라져 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갈라져 있지 않다면 생각하는 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설명할 길이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이 생각한다는 거하고 매우 틀린 또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인공지능은 뺍시다 일단. 플라톤도 이런 말 했을 때, 그렇다면 이건 뭐지? 홀로주체라고 부르는 홀로조차도 생각할 때면, 즉 이치에 맞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단지 홀로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플라톤에서도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 확고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뭐 늘 말하지만 뭐 저에겐 유일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호모사피엔스의 철학자. 옛날에 중세 때 파리 대학이나 이런 대학에서는 막 토론을 하다가 당신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의 반하는 주장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서 그럴 리가 없어 이러고서는 서로 막 토론을 하다가, 내가 이제 그렇군, 내가 실수로 그런 말을 했어 딱 이렇게 하면 벌금을 내거나, 인정한 다음에 벌금을 내거나 채찍을 몇 대 맞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긴 하지만 저도 때때로 이해가 돼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에 반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모르고 대개는 이제 뭐 과학혁명이니 뭐니, 이 16세기, 그것도 다 17세기죠. 과학혁명의 시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완전히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서야 뭐 좀 근대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보세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 정의예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 존 폴리티콘. 로고스를 가진 동물이다. 존 로거네콘. 이 정의에서 어떻게 홀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정치를 하는 동물이고, 정치를 한다는 건 여기서 정치는 이제 뭐 폴리스하고 관련된 언어고, 폴리틱이,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로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고 또 로고스를 가졌다는 건 너무 말 혹은 이성, 아까 이성에 대해서 제가 뭐 또 다른 나와 늘 대화하고 있다라는, 다른 놈이면서 그 놈을 나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해결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그걸 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생각해요. 아주 좋은 한국말이에요. 너. 나하고 아주 닮았잖아요. 모양은. 로고스가, 이거 뭐 설명 제가 했잖아요. 인간은 말하는 동물. 로고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말이니까. 말은 뭐 누구 들으라고 하냐고. 호수가 듣고 뭐 산이 듣고 별이 듣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인간은 말하는 동물이며, 인간의 말은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인간을 향한다.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맞잖아요.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도 분명히 인간은 서로 어울려 사는 놈이다라는 걸 뭐 부정할 생각도 없고 그걸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정의로 삼았던 게 명백해요. 그 다음에 칸트 자 여기서 페르손을 제가 조금 무리해서 번역한 역할 담당자로 써서 했어요. 내가 역할 담당자인 너와 다른 모든 각각의 역할 담당자 안에 깃든 인간성을 결코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항상 또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이게 정원 명령에 대한 수단, 정원 명령의 여러 이제 포르멜, 여러 형태가 있어요. 몇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 제일 잘 알려진 건 너의 개인적인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인 율법의 원리가 되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그죠? 네가 행동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다 행동하면은 그게 마땅하고 옳다. 그렇게 느껴지게 너 그렇게 행동해라. 이런 그게 제일 그거를 이제 쉽게 좀 통속화해서 하는 말이 받고 싶은 대로 네가 해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무 대접해라. 이건 뭐 인류 전체에 뭐 제가 보기에는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정말. 근데 그거 말고 수단 목적이 등장하는 포럼은 이건데 표현이 여기 보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 때 우리 각자는 항상 페르손이에요. 너도 무슨 역할을 맡고 있고 나는 그 역할을 맡고 있고 페르손인 한해서 너는 대체 가능해. 너 아니어도 딴 놈 또 있어. 일하러 올 사람 많고 야 너 아니어도 내가 사장으로 딴 데 물론 이상적인 경우에 이게 잘 작동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해진 거지만 서로 다 대체 가능하고 그리고 서로의 역할로 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만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안에는 이제 칸트는 인간성이라고 불렀네요. 맨시아리트가 깃들어 있고 그걸 페르손으로 대할 때는 수단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칸트는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러나 수단으로 대하더라도 항상 또한 목적으로 대하라. 이 말 하나로 앞에 수단으로 대하는 게 엄청나게 제한되고 사실상 어떻게 되면 무력화되죠. 목적으로. 항상 또한 목적으로 대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항상 그 친구가 개인임을 인정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합니다. 여기에서도 함께 사는 생활에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부터는 목적이라는 의미로 어떤 개인 같은 것이 조금 더 나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김삼국 씨 같이 서로 주체론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공동체를 중시했는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더 개인 위주가 됐다.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그 개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건 나르시스적 개인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개인은 보편적 인간 존엄의 주체라고. 그거는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리가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서로에게 인정하고 있는 그 자격, 제가 말하는 그 자격. 그래서 칸트 얘기했고 그 다음에 피히텔 보세요. 이 문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장인데 이거 뭐 너무 명백해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사람이다. 사람이 있으려면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게 피히텔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피히테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철학자예요.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62년생이고 헤겔 70년생이잖아요. 무덤에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는 거 아시나요? 똑같은 묘지에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어요. 피히테 있고 그 옆이 헤겔 묘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이 둘 다 이제 베를린 대학 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런 인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피히테는 1813년에 죽었는데 1762년생이고 헤겔이 70년생이니까 8살 차이인데 헤겔이 피히테를 많이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헤겔에게 제일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칸트지만 칸트 다음으로 치면 피히테예요. 피히테가 사실은 칸트 이후 철학에서의 새로운 흐름,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주체 철학이죠. 주체가 나가 도대체 뭐냐라는 문제를 탐구하면 철학의 주요 문제들은 다 같이 빨려 들어온다는 생각을 처음 들고 나왔던 사람이고 아주 혁명적인 사람이죠. 삶도 굉장히 실천적이었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약간 딴 데로 넘어가면 피카소라면 피카소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미술계를 벗어나서 예술을 통틀어서 그런 정도의 인물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저도. 그러니까
20세기 미술이라는 한 분야의 거의 반 이상 피카소거든, 솔직히. 근데 그런 피카소가 좀 존경했던 사람이 앙리 마티스예요, 마티스. 근데 그거는 마티스는 69년생, 1800, 피카소는 81년생, 그러니까 이제 12살 차이인데 그 비슷한 느낌이에요. 피시테하고 헤겔이.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요 문장, 사람은 사람들 사이면 사람이다, 사람이 있으려면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해놓고, 이것이 인정이라는 말, 아네어켄능이라는 말도 피시테가 먼저 썼습니다. 이거를 더 멋지게 만든 게 헤겔이고, 사실은 이 문장이 너무, 사실은 이런 말 하고 싶을 거예요. 서로 주체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말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게 동행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온 걸 피시테가 했네? 나 철학의 거장이거든. 이 필로소피의 마이스터 찍나? 마이스터 되어 이 필로소피가 이 대가께서 이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제가 해서 읽을게요. 이것이 피시테가 말하는 인정의 구조, 인정이라는 구조예요. 나는 내가 아니란 제가 번역한 책인데 거기에 이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잘 보면요,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치우쳤어. 서구적으로 치우쳐 있어요. 네? 사람들이 먼저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 태어나야만 그놈이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사실상 피시테는 얘기했고, 그거는 사람 사회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건 여기서부터 뭐 정신구성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런 소리도 나온 것 같은데, 자기의식을 갖는 것도 이미 자기의식을 갖추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그 속에서 크다 보면 자기도 자기의식을 갖게 된다. 자기의식뿐만 아니라 무슨 사회적 규범이니 뭐는 것들 다 이렇게 습득되고, 뭐 사회적 규범이나 풍습이나 이런 거는 그게 맞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육학이나 뭐 발달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 따져야 될 문제지만, 적어도 자기의식이라는 건 말이죠, 그렇게 설명하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식을 가질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에게 외부의 많은 그 어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어른들이 자기의식을 심어줄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이게 지금 위에 그 문장 아주 좋았는데, 그 문장이 자기의식의 구체적 작동, 자기의식 구체적 작동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사람들, 자기의식들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자기의식으로 작동해요. 이건 해결도 얘기했잖아. 자기의식은 다른 자기의식을 마주한 자기의식이다. 그리고 자기의식은 인정받은 놈으로서만 자기의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놈 자기의식이다. 저놈은 또 하나의 나다. 그놈이 또 나를 그렇게, 저놈도 또 하나의 나다. 이렇게 서로 인정해 줄 때 서로가 나와 너, 혹은 나와 또 다른 나로서 관계 맺고 그렇게 작동해. 그건 사실이야. 이건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애당초 발생에 있어서 다른 놈들의 기대서만 내가 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면 안 돼요. 잘못됐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밀어주니, 그 다른 놈들은 어떻게 내가 됐는데 또 다른 놈들한테 기대해서 나가 됐지. 그럼 그 다른 놈들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너무 전문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이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해결을 보세요. 해결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생사를 건 싸움이 있고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때 자기의식이라고 할 만한 것이 깜깜한 그림처럼 딱 일단 나타났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 혹은 죽음 앞에, 진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바로 떨면서 내가 확고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막 유동화되고 부르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자기의식이 깨는 순간이거든. 그거는 남들에게 기대서 깨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깨어난 자기의식이 안정적인 방식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필수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처절한 홀로의 순간도 자기의식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해결 참 재밌어요. 일리 있지 않으세요? 그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홀로라는 그 측면, 아주 간단해.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아주 겸허해요. 사람은 결국 동물이야. 그리고 사람이 언제 가장 홀로고 가장 그 쓰라리게,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죽일 때 솔직히, 아니 누구한테 해서 죽을 수 없는 거고, 그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아무튼 피시테도 이렇다. 제가 한번 글을 쓴 거 읽을게요. 이것이, 이 문장이 아까 사람들 사이에서만 사람이다, 이거.
자기의식의 구체적 작동뿐 아니라 잘못했네. 발생을 설명하는 말이라면 빠졌네요. 발생을 설명하는 말이라면 피히테는 오히려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제가 인정 얘기할 때도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서로를 떠받치는 건 홀로고 다시 거꾸로 또 홀로를 떠받치는 건 서로예요. 순환적이지. 순환적인 구조야. 서로가 먼저 있고 서로 위에 서로가 홀로를 떠받치고 있는 건 맞는 얘기긴 해.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해서 너에겐 개인성이 있어. 나에게도 개인성이 있어. 라고 인정해줘야만 우리는 개인성을 가진 자로서 인정받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사회 바깥에 있기라고 또 한 것처럼 그 자격을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 이럴 때는 서로가 분명히 서로의 상호 인정에 홀로를 떠받쳐. 그러나 그 상호 인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에서는 처절한 홀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건 뭐냐면 정말로 이 생명 세계에 구애받지 않는, 다시 말하면 특수한 처지에 묶여 있지 않은 자로서의 경험이 먼저 있어야만, 그러야만 진정한 의미의 상호 인정이 강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페르소나로서 서로 인정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고 해결이 얘기했잖아요. 오로지 생명 권리를 통해서만 진정한 그 상호 인정의 진실에 도달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서도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렇죠, 특수한 처지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닐 수 있다. 내 안에는 그런 이를테면 소질이 있다. 그리고 저놈도 그런 걸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믿어주니까 상호인정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니까 서로가 일방적으로 홀로에 기반인 것만이 아니고 또 홀로가 서로의 기반이기도 해요. 이거는 더 자세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못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홀로서기라는 시집이 있었죠. 홀로서기.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이름도 안 잊어버려. 시인 서정윤이라는 사람.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마 인세를 다 챙기셨다면은 수십억 대 아주 강남에 빌딩을 올리셨을 거야. 정말 중고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쌓아놓고 팔았잖아요. 홀로이기 어려운 민족이라서 그런 게 잘 팔려질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미안이 일본하고 대한민국에서 인기 있는 것도 그렇고, 데미안 그거 굉장히 개인주의, 과격한 개인주의거든요. 사실 멋있긴 하죠.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그 인기 있다는 말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피히테 얘기하고 해결도 보세요. 이거는 그 유명한 인정에 관한 얘기. 자기의식은 다른 놈이 보기에 그 자체이며 자기를 마주한 동안에 또한 그러함을 통하여 그 자체이며 자기를 마주한다. 요컨대 자기의식은 오로지 인정받은 놈으로서만 자기의식이다. 이렇게 자기의식이 이중화된 채로 하나라는 개념, 곧 자기의식에서 실현되는 무한의 개념. 점점점 이렇게 나왔는데, 무한은 구별 아닌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구별 아닌 구별, 그거를 보면 둘 하나로 얘기하면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자기의식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지. 반드시 두 자기의식의 관계로서 존재하고, 그러면서 그게 또 여기 뭐지? 정확히 해결 말은 다시 되풀이하는 게 제일 안전해. 이렇게 이중화된 채로 하나다. 하나이기 위해서 이중화되어야 돼요. 단일한 자기의식이기 위해서 나눠 관계로 있어야 해요. 제 설명을 한번 보면요. 안정적으로 존립 가능한 나는 둘인 채로 하나인 나, 서로인 채로 홀로인 나, 곧 나눠 관계다. 네, 이건 뭐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이상의 설명은 좀 힘들 것 같고, 안정적으로 존립 가능한이라는 전제를 꼭 붙이는 거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늘이 깜깜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순간이 자기의식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뭐 생존 투쟁, 그러니까 생사를 건 투쟁이 나오고 주인 노예 관계가 나오고 그런 수준하고 이런 안정적인 상호 인정을 통한 안정적인 자기의식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호 인정, 이게 정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해결이 이게 정신이라고 써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많은 게 필요해요.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뭐 제도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관습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른 많은 개인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 보세요. 그 밑에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서로는 홀로의 존재야. 또 홀로이기 위해서 먼저 서로여야 돼. 그건 무슨 뜻이냐면 가로 열고 제가 설명했어요. 대칭적 상호인정은 나의 그 자체이며 자기를 마주함의 존재다. 그 자체이며 자기를 마주함은 여기서는 거의 자족적, 그러니까 그 자체이며 자기를 마주함이 자족적이라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한 게 아니라 글자적으로는 똑같아. 옛날에 실체에게 붙던 표현이에요, 이게. 그런데 헤겔에게는 실체가 그 자체이며 자기를 마주하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주체는 그 자체이며 자기를 마주하지. 이를테면 계속 달라지면서 자기로 머무름. 그러니까 부정성, 달라짐이든지 변화든 혹은 다른 놈을 마주함이라든지 다른 놈을 마주한 채로 자기를 마주함. 이런 식으로 뭔가 부정성이 거기 끼어들어 있죠. 그 부분만 다르지 그 자체이며 자기를 마주함 이거를 일본의 누군가가 완전함 뭐 이렇게 번역했다는데 아주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헤겔이 말하는 이거 안에는 부정성이라는 부분, 즉 다름 혹은 아까 뭐죠? 달라짐 이런 게 필수적으로 들어있다는 거. 그것만 짚어주면 돼요. 이것도 자족성이야. 그런데 이상한 자족성이야, 이거는. 다른 놈을 나로 삼으면서 나로 있기. 혹은 다른 놈을 마주하면서 나를 보기. 그러니까 다른 놈 상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다른 놈, 혹은 부정적인 놈. 부정적인 놈의 곁에 하염없이 머물기야. 그 주체의 삶은. 그런데 이제 그 부분만 잊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주 자족적인 나를 이제 그 존엄한 나, 개인으로서의 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돼야 홀로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거 보세요. 홀로는 서로의 존재야. 또 이런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미 홀로섬 둘이 만나야 돼. 그러니까 홀로섬이 시집 얘기하면 이미 홀로섬 둘이 만나야 혹은 홀로를 감지한 자들이 만나야 이런 상호 인정이 돼요. 그리고 그 홀로를 감지하기 위해서 헤겔의 얘기에서는 목숨을 건 싸움까지 해야 되는 거죠, 둘이. 그리고 그 싸움 뒤에 야, 이 싸움으로 될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좀 깨닫고 아주 처절해야 돼요. 근데 그 처절한 거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홉스의 자연상태에서 이미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도 얘기했었고 아주 처절하게 홀로는 서로의 존재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음 앞에 서기 이게 서기는 대칭적 상호인정의 존재예요. 적어도 이 정신현상 내용의 전개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죽음 앞에 서봤던 자기를 다시 돌이키고 죽음 앞에 서서 그 앞에 두려움에 완전히 짓눌리는 순간에 노예로 어떤 노예의 자세, 노예의 태도를 취하게 됐었다면 훗날 그때 죽음 앞에서 내가 느꼈던 게 뭔가를 다시 능동적으로 회상함으로써 절대적 주인 앞에서의 공포를 되살리고 그럼으로써 특정한 주인 아무개가 우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고 등등 이런 걸 통해야 자기의식까지 간다는 걸 생각했을 때는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홀로가 서로의 존재라는 거. 이게 헤겔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등장하는 그 유명한 문장인데요. 그 핵심만 추렸습니다. 정신이 뭐냐면 서로 별개이며 독자적인 자기의식들의 완전한 자유와 독립성 안에 깃든 그것들의 통일성인 실체. 우리인만 나인 우리. 그러니까 실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러니까 헤겔이 말이 참된 것을 실체로서뿐 아니라 또한 주체로서 파악하는 것고 표현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렸다. 라고 헤겔이 한 말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체라는 개념을 버리는 게 아니라 헤겔은 뭐든지 버리진 않잖아요. 그래, 진실을 실체로 보는 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체로까지 봐야 제대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실체 개념을 거두는 거죠. 여기서 정신은 그래 실체라고 불러도 돼. 근데 실체에만 지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있겠죠. 그건 그 안에 다름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해하기엔. 다름이 함께 있음. 제 표현. 그래서 저는 헤겔의 우리는 맨 처음에 말했지만 헤겔이 말하는 우리는 나와 너의 맞선을 거둘지언정 배제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참 말도 여기서 말장난이 나왔는데 충분히 훌륭하잖아요. 대한민국 언어. 거둘지언정 거둬야지. 그걸 그냥 방치하고 나와 너의 맞선으로다가 계속 굳어져 있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맞성은 사라진 듯 다시 생겨나고 또 다시 생겨난 듯 또 사라지고 그렇게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런 게 진정한 우리고 그게 정신이에요. 자, 여기에 어디에 홀로 주체에 나르시시즘이 있느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반론이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동양의 무슨 동양의 이런 우리 혹은 어울림이 있고 서양의 홀로 혹은 뭐 독단성 뭐 나르시시즘이 있다라는 식의 좀 생각이 아예 근거 없이 생겼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18세기 말 중반 이후, 그러니까 니체 이후 그 시절에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 지난번에 잘못 얘기했죠. 1788년생은 쇼펜하우어고 키에르케고르는 1813년생인데 키에르케고르 니체 이후에 서양 유럽 철학이 상당한 정도로 이런 훌륭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이 말한 이런 인간이 아닌 정말로 고립된 단독자로서의 나를 향해서 치닫거든요. 한때의 유행이야 사실은. 그건 세기말적 현상과도 관련이 있고 또 그 시대에 난폭한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아메리카도 있고 꿈과 희망이 열렸던 시대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 세속적으로. 복잡한 나는 그 빅토리아 시대에 대해서 애증이 많이 있어요. 애증이. 옛날에 증오만 있었는데 요새는 애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 시대에 이루어진 좋은 일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헤겔이 죽은 후 19세기 중반 이후의 철학들이 상당한 정도로 나르시시즘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근데 바로 그때 일본이 서양을 만났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였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처음 만났던 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처음 만난 서양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아니었어요. 니체라고 오히려 데칸쇼라는 말 못 들어보셨죠? 데칸쇼. 저는 뭐 다른 데서 이제 들어봤는데 데칸쇼. 그 경성제국대학 그 예과 1924년에 생겼나 그런데 1924년에 생긴 경성제국대학 예과 신입생들이 부르고 다녔다는 노래예요. 데칸쇼 뭐 한 1년 누워서 보내세요. 뭐 이런 건데 야, 나 이제 완전히 내 인생 이제 고속도로 뚫렸다. 한 1년 정도 그냥 누워서 놀아도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술 먹고 훔쳐버리면서 했다는데 데칸쇼가 누구냐면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예요. 아니 거기 왜 쇼펜하우어가 끼냐고. 뭐 염세주의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세상 다 별거 없다 어쩌고 불행한 의식이지 내가 보기에는 무기력한 불행한 의식. 근데 그 시대 엘리트들이 즐겼던 데카르트, 칸트하고 쇼펜하우어가 동급이라는 거는 글쎄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나는 백건우하고 누구 정도 해야 되나. 그냥 우리 동네 피아노 학원 원장하고 동급으로 오는 거 하고 비슷하거든. 제가 생각하기엔 쇼펜하우어는 좀 성질이 많이 이게 뭐랄까 심사가 많이 꼬여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꼬여있는 사람. 이거 어마어마한 부자. 1788년생. 이 사람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인물 초상 사진들이 나오는 게 1850년대부터예요. 그러니까 필름의 감도가 좋아져서 그 전에는 노출 시간이 2-3시간이 돼야 사진이 되기 때문에 풍경 사진도 못 찍어. 아무도 이렇게 똑같이 이게 두세 시간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50년대가 되면 한 5분, 6분으로 가능해졌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인물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1788년생인데 오래 살기도 했고 사진이 많아. 그러니까 50년대보다 더 전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말도 못한 부자. 그런데 성미는 엄청 꼬여있는 이상한 사람. 너무 나쁜 얘기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데카르트, 칸트 반열에 오를 사람 전혀 아니었다. 근데 동경제국대학에서 그랬다더라. 이런 어떤 편향은 분명히 나타나고, 그다음에 니체 같은 거 얼마나 뭐 유명했잖아요. 그 뭐 세기 말에 그렇게 이제 서양과 이렇게 탁 맞닥뜨린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본 서양은 완전히 그거였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서양은 자기 중심적이고, 독일에서도 그 세기 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넘어갈 때 이히쿨트라는 말 썼어요. 이히쿨트. 나승배 이럴 때 이 시는 정말로 단독자. 나는 소통도 안 해. 이 히쿠트가 굉장히 강력하게 번지거든요. 예술계에서 마찬가지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시인이기도 하고, 문학평론가이기도 한 미안한데 이름을 몰라서. 그 사람이 이제 사적인 모임만 하는 거야, 사적인. 자기 책을 전혀 다 발표를 안 해.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인쇄물에다가 저 핫한 대중들에게 내가 책을 뿌린다는 게 웃겨가지고,
난 그거 안 해. 그리고 몇 명씩 비밀 모임처럼 자기들끼리만 막 해. 근데 어떤 시인이 아주 위대한 시인인데 그 모임에 참석해서 이 사람 시를 읽고 싶다고 그냥 빌고 울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져서 내가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쉐일링이 생각했던 1800년경에 생각했던 괜히 그때 천재 이런 얘기 안 날 수 없지. 천재 숭배가 막 그냥 막 치닫는 거죠. 그리고 천재는 좀 폐렴이 아니죠. 결핵적도 걸려줘야 되고 그 저기 치정에 의한 동반 자살도 좀 해줘야 되고 그거 다 하잖아. 내주에 에리또들도 그러고 우리 반도의 에리또들도 같이 아니 천재는요. 잠깐만. 네. 쇼펜하우어가 네. 그렇게 인기를 끈 것은 이유가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공부하면 쇼펜하우어가 가장 예술적인 철학자라고 하거든요. 예술적이에요? 표현이 아주 예술적이고 아 글이 좋나요? 그런 게 있고 네. 또 나머지 쇼펜하우어를 제외한 나머지 철학자는 대개는 낙관적이었어요. 근데 쇼펜하우어 비관적이거든요. 비관적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요 인류 역사상 제일 천재라고 그랬어요. 쇼펜하우어를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837년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저도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해결이 늘 가르쳐주는 바죠. 일방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나쁜 것도 없으니까 그 얘기도 그게 이제 해겔 대신에 쇼펜하우어를 넣은 거죠. 왜냐하면 해겔은 칸트의 아들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칸트 있으면 뭐 해겔은 안 넣는. 그건 모르겠어요. 난 그거 그렇게 모르겠어요. 본 것 같아요. 사실 제국 일본이 살아있던 건 해겔이 칸트가 아니었는데 백한쇼가 들어간 거는 뭐 소리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무튼 해겔은 워낙 위대해서 거기다 넣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백한쇼 그 쇼펜하우어는 들어가 있고 니체도 좋아했었나요? 쇼펜하우어 좋아했지. 쇼펜하우어 읽고 나서 뭐 이제 뭔가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이게 다 불행한 의식의 특성인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이 망가져가고 있는 세계를 내가 마주하고 있다는 그 자괴감, 무력감. 근데 그게 나는 그런 거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이지 학. 나는 이제 너무 늦게 태어난 학이야. 회장님들도 그랬어요. 회장 형 친구. 나는 정말 너무 늦게 태어난 학이야. 그 시대가 다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계속 학이야. 웃기고 있는 난 네가 무슨 젖을 먹고 살았냐 임마. 네가 누구 젖을 먹고 컸냐. 그 시대의 젖을 먹고 큰 건데. 그리고 네가 건강하게 그 시대에 맞서는 거는 그건 시대 정신은 늘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시대를 직접 겪지 않은 사람으로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니체의 무력감, 니체가 그래도 그 예민하고 똑똑한 아이가 또 운이 좋아서 일찍 스위스 바셀이라는 곳에 가서 정교수가 돼가지고 마주했던 그 바셀의 상류층 지식인들의 모습. 바셀이라는 곳은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엄청나게 모이는 곳이라고요.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거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의 접경이고 지금 하여튼 금융업계의 최고 뭐 국제결제은행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은행이 지금도 거기 있고 쭈리히하고 빼면 바셀이 제일 큰 곳인데 특히 금융 쪽에 그 시절에도 이미 뭐 대단한 대도시였을 거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니체는 자본주의의 슬픈 면을 많이 본 사람이죠. 과거에 뭐 신 때문에 한다고 하던 짓들을 요새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한다 뭐 이런 얘기 지적했고 막 그 인간의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좋았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뭐랄까 사악한 면 혹은 뭐 소위 휴머니즘이 얘기하는 그 멋진 인간적 모습의 정반대의 진실 이런 거를 이제 쇼펜하우어가 까발려준다고 느꼈고 니체도 그런 말을 했다고요. 니들이 교회에 가고 이렇게 기도 좀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책 들고 이렇게 나올 때 니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그거 하지 말고 너것들이 회계 장부를 이렇게 넘길 때 수입 지출 야, 또 적지 않았네. 요거 넘길 때 니들이 어떤지를 한번 쳐다봐, 인마. 그거 사실 아주 콕콕 찌르는 말이거든. 그 사실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길은 두 가지야. 왜? 막스의 길이 있잖아. 막스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해겔과 막스가 그 같은 길에 있는 건 바로 잘 말씀하셨어요. 그 낙관론이라고.
가라, 계속 가라. 이 길 그대로 가면 이 길 또 수정할 수 있을 거고 또 다시 우리 모습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끝나고 뭐 초인간이 와야 되고 뭐 이제 끝났다. 이제 진짜로 니체는 사실 나중에 니체가 이제 하여튼 사람 구실 못하게 된 다음에 뭐 여동생이 정리한 글들은 과연 니체의 글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지만 어떤 글 보면 확실히 그렇게 썼거든. 이제 극소수의 탁월한 자들이 이 지구 전체를 접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보내야 된다. 이런 글들을 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종말로 가고 있다. 이건 난 뭐 세기말마다 나타나.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대한민국에서 포스트 당론 유행한 것도 세기말적 현상이었다고 지금 난 생각해요. 상당한 정도로. 이때는 더 심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럴듯해. 다만 그거를 1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으면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지금 미국 대중음악을 이제 저쪽 아프리카에서 전혀 이제 뭐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던 어떤 종족이 지금 현재 미국 대중음악을 듣는다고 해봐. 너무 반가워. 뭐 힙합을 막 하는데 뭐 리듬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부다덕부다덕 하는 게 그럴듯해. 아주 좋아. 그게 다 이제 아는 거지. 미국 대중음악을 알려면 적어도 엘비스 프레슬리 정도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엘비스도 듣고 비틀즈도 듣고 최소한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김상국 씨는 굉장히 저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 나는 김상국뿐만이 아니야. 제가 박동환과 아이들이라는 약간의 비칭으로 칭한 그 사람들 앞으로도 분명히 이 작업 계속해 나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양과 서양을 갈라서 동양은 이렇고 서양은 저렇다. 당신들이 직접 만난 것도 아니지. 그들의 선생이 만난 것도 아니야. 그들을 가르친 일본 사람들이 만난 거지. 박동환을 가르친 일본 아무개가 직접 만난 것도 아니지. 그 일본 아무개가 배운 그 아무개가 만났겠지. 그때 처음 만났던 건 힙합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서양 철학의 전부가 아니라고. 그게 미국 대중음악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엘비스도 있어요. 러브 미 텐더 멋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다 많았어. 그 많은 물결을 봤을 때는 너무 맹랑한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제 알 만큼 알면서도. 제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거는 뭡니까? 이게 거두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난 이해할 수 있다. 김상국 씨뿐만 아니라 김상국이 속한 박동환과 아이들 그 사람들의 생각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 당신들이 힙합만 들어보고 미국 대중음악 전체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꼴이구나. 저는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이유들을 찾아야 되겠지. 계속해서 시야를 그렇게 좁히고 싶은 이유. 두 번째는 제가 사회를 위한 반사회성의 엄연함과 요긴함 이렇게 써놓고 이것도 별로 많이 보지 않고 주로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 칸트 텍스트에서 한 부분을 갖고 왔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연이 이거 나중에 바로 나오지만 여기서 자연은 인간 안의 자연, 즉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연이 자신의 모든 소질들을 펼쳐놓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사회 안에서 자연의 반동성이다. 그런데 어떤 반동성이냐면 결국 사회의 합법적 질서의 원인이 되는 한에서요.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반동성이란 인간의 반사회적 사회성을 뜻한다. 바꿔 말해 인간은 사회에 진입하려는 경향을 지녔지만 그 경향은 그 사회를 끊임없이 해체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결같은 저항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뜻한다. 반사회적 사회성의 소질은 인간적 자연 안에 들어있는 것이 틀림없다. 인간 본성이라고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인간은 사회를 이루는 경향을 지녔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를 이룬 상태에서 자신을 더 많이 인간으로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개별화의 경향도 강하게 지녔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을 단지 자신의 뜻대로 좌우하기를 의지하는 반사회적 속성과도 마주치기 때문이다. 이 반사회적 속성이 우리가 그 정신현상 4장에서 나타나는 욕망으로서의 자기의식, 자기의식 전반의 자유추구가 이런 형태죠. 따라서 인간은 도처에서 저항을 예상할 뿐 아니라 자기도 타인들에 맞선 저항의 경향을 지녔음을 스스로 안다. 이게 인간의 사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자연과학적 관찰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혹은 이거 자연과학적 관찰을 할 수 없지. 왜냐하면 모든 자화상은 자연과학적인 그 산물이 아니에요.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이게 이데올로기라고.
칸트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였고, 이 저항, 이게 저거 제목 뭐였어? 사회를 위한 반사회성의 엄연한 분과 용이. 엄연이 있어, 우리에게. 분명히 엄연이 있고, 그게 요긴하다. 심지어 요긴하다까지. 요긴해요, 저는 아무 생각해도. 그런 한에서 서로 주체론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얘가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나는 절대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공동작품의 원리를 되새기는 지혜를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바보야. 그래서 프로이트가 둠머 아우구스트라는 이제 유럽 서커스에 등장하는 광대, 빨간 광대가 있어요. 그 빨간 광대는 이제 바보야, 바보. 그래서 걔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막간에 계속 나오는 거죠. 무슨 저기 고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고개 준비하려고 뭐 금에도 매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광대들이 둘이 나오는데 하얀 광대와 빨간 광대가 있어요. 근데 하얀 광대는 실제로 사회자고 그 서커스를 진행하는 사람이야. 하얀 광대의 지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코끼리 쇼가 나오고 뭐 다 그런 건데, 빨간 광대는 자기가 지휘자라고 착각하는 바보야. 그래서 막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줄 알아. 프로이트가 나중에, 프로이트 1856년생. 그때부터 하여튼 뭔가 이상해. 내가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 준비됐어. 해결도 다 그런 거 이해했어. 그럴 수 있다는 거. 자기가 전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손짓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개사, 그네 타기 고개사가 나오고 뭐 이런다고 착각을 해.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계속 매번 드러나서 관객은 하하 웃어. 그럼 얘는 뭐 침울해지는 게 아니야. 다시 또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나 그다음번에 코끼리 나올 줄 알고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쇼를 하는 둠머 아우구스트인데, 프로이트가 우리가 에고라고 이제 하는, 프로이트는 이시라고 썼어요. 우리의 의식적인 나가 바로 그 꼴이다. 네 삶의 주인공은 너가 아니야, 임마. 네가 의식하지 못하는 너의 뭐 생물학적 욕구니 뭐 여러 가지 소위 무의식적인 게 이만큼이 빙산의 그 전체고, 그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 네가 네 삶을 지휘한다는 거는 막 착각이야. 이런 거를 세게 말하기 위해서 나는 둠머 멍청이 아우구스트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요거 재밌는 비유다 또 얘기하는 거 있어요. 어디 저 동남아에 가면은 코끼리 타고 이제 여행하는 그 코끼리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거 이제 관광 상품이 있대. 그럼 코끼리에 태우면서 요만한 이제 작대기 같은 걸 준대. 관광객한테. 그러면서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저기 갈림길에서는요, 이렇게 쉬어야 이렇게 가고요. 저기 가서 또 이렇게 치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좋아갖고, 그렇구나. 그래서 딱 진짜로 가거든. 재밌네. 이렇게 한대요. 알고 보면 코끼리는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그건 개 무시하고 그냥 원래 다른 대로 돼 있는 거라는 거지. 그 꼴이라는 거야. 이 비유가 더 그럴듯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생이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식적인 나가 전능하지 않다는 거는 프로이트에 잘 지적했어요. 전능하지 않아. 그러나 그렇게 헛개비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완전히 반대쪽 치우친 거거든요. 자꾸 그런 소리 하면은 아니지.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는 전체적인 세계관을 짤 수 없는 게, 그 관광객은 그렇게 당한다고 쳐봐. 한번 다음번에 또 나와야겠어요? 안 당해. 그러면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이거 회초리까지 이렇게 주면은 잘 팔린다는 걸 알고서 그런 상품을 기획하는 그 관광업계 종사자는 뭐야? 그 사람도 그 코끼리 위에 탄 놈처럼 바본가? 아니잖아. 그러면 뭔가 자기 의지대로 뭔가 이거 다 한 거 아니야? 벌써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계 전체가 세계 속에서 잠시 어떤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속을 수는 있어도, 세계 전체가 그렇게 미쳐서 속아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쇼펜하우어거든, 사실. 세계 전체가 다 그렇게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 알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근데 또 자연과학자 중에서 이런 쪽을 좋아하는 그 성향을 가진 애들이 있어. 무슨 매트릭스 속에서 있느니 어쩌니 이런 소리들. 아유 참. 아무튼 그런 소리도 있는데요. 왜 그거 얘기지? 공동작품 얘기. 그것도 바보지만 그러니까 아우구스트도 바보지만
프로이트도 그 얘기만 가지고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그게 바로 불행한 의식이거든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니? 하여튼네. 불행한 의식은 어떠냐면 그래서 책임도 안 져요. 왜? 내가 뭐 한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온 게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야. 그 일이 원래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야 이거 내가 해낸 거야 이렇게 우쭐거릴 수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그거는 부당해 나는. 왜 나는 그냥 그렇지 나는 바보 아구스트야.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불행한 의식도 치우쳐 있는 자고 멍청이 아구스트도 치우쳐 있는 자라고. 항상 여기 다 그냥 읽을게요. 자 보세요. 공동약계 원리.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해결 전에 칸트부터 나오는데 칸트가 이제 자연을 우리가 알을 추구하고 알을 얻는다고 하는 활동이 뭐냐에 대한 칸트의 말인데 이거는 근대 인식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이것만 잘 되새기면 지금 이걸 잘 되새기면 참 이것만 잘 되새겨도 근대 철학이 이런 찬밥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철학이 훨씬 더 발전했을 거예요.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주는 대로 받아먹겠습니다 생각만 자꾸 하니까. 그럼 요것만 읽고서는 실까요? 자, 보세요. 이성은 오로지 이성 자신의 설계에 따라 산출한 것만 통찰한다는 것. 이성은 영속적 법칙들에 따른 자신의 판단 원리들을 가지고 자연에 다가가 자신의 질문들에 대답하라고 요구해야 하며 마치 고삐의 메인 양 오로지 자연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파악했다. 그들은 자연과학자들이에요. 이성은 한 손에 자신의 원리들을 다른 손에 그 원리들에 따라 스스로 고안한 실험을 쥐고 자연에 다가가야 한다. 이는 물론 자연으로부터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지만 이성은 선생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받아 적는 학생의 태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요구하는 준엄한 재판관의 태도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게 오만이 아니라 겸허함이라는 것을 알면 근대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건 결코 오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잠시 쉬죠. 예.